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등의 공장 건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천억 엔, 약 6조 202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신공장에 약 4천억 엔을 출연하고 나머지 약 2천억 엔은 메모리 대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키오시아 홀딩스 등을 후보로 공장 신증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되는 게 외국 기업인 TSMC에 유례없는 거액이 지원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마모토 공장이 회로선폭 22에서 28나노미터의 미세 공정을 활용할 예정인데 삼성전자나 TSMC가 5나노미터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양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뒤처진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TSMC 공장을 짓는데 일본의 위상을 되찾을 만한 혁신적인 반도체 제품이 아니라 철진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TSMC의 반도체도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마이크론과 같은 다른 기업들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의문을 느끼지 않는 국민이 없다. 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거액 지원이다. 이번 공장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세계에서는 10년가량 전 세대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마찰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세계무역기구의 산업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운용에 따라서는 외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될 위험이 제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먹구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SMC 등 외국 기업들은 일본에 자신들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해졌습니다. 2016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소니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그 여파가 반도체 업계 전체로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니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해온 구마모토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일부 라인 조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상황이 일단락되자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가동을 재개했으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구마모토 공장은 오랜 기간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각 공장들의 역할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 기업들의 공장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본 파나소닉의 중국 수저우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가 폐업했다고 중국 경영보가 보도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수저우 가오신구에 공장을 설립한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는 폐업되고 관련 사업은 파나소닉의 다른 수저우 공장에 합병했습니다. 공장 경위원에 따르면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는 지난 3월부터 회사 정산과 사업 합병 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직원들은 최소 20만 위안 약 3,722만 6천 원에서 30만 위안 약 5,583만 9천 원의 배상금을 받았고 일부 직원은 파나소닉의 다른 수저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설비 등 물건이 청산되면 공장은 다른 기업에 매각하거나 파나소닉의 다른 회사가 접수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 근처에 있는 수저우 파나소닉 반도체 유한공사는 9월 말 회사 이름을 파나소닉 자동차 전자시스템 유한공사로 개명했고 중점 사업을 자동차 전자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파나소닉은 1952년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절정기에 달한 1990년에 글로벌 10대 반도체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절정기에 도달한 뒤 일본의 거품 경제로 일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굴기에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점점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고 있는 현실이죠. 파나소닉도 반도체 사업의 이익 창출 능력 악화와 지속되는 적자로 2014년에 반도체 사업부 직원 50%를 해고했으며 해외 관련 기업과 일부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말 파나소닉은 반도체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한 뒤
대만 신탄과기는 파나소닉의 반도체 공장과 설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는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매각한 것은 일본 반도체 제조 산업의 구조조정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파나소닉 등 90년대 반도체 선두 기업은 반도체 설비와 재료의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상징이었던 파나소닉도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전 도시바 기업 분할에 이어 파나소닉도 주저앉으며 일본 내부에서의 충격은 엄청납니다. 한편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왜 미국은 일본을 도와주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냐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결정지은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것인데요. 자신들은 외국 기업에 6조 원이 넘는 돈을 뿌리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8조 원 이상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데는 이번 삼성의 미국 공장이 파운드리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는 자신들이 이번에 4조를 투자한 TSMC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번 삼성의 테일러시 공장 건설로 TSMC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일본의 막대한 투자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성 측은 이번 미국 공장이 의미 있는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이어 비메모리 세계 1위를 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환영 성명은 반도체가 안보 사안으로 다뤄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공급망 보호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가세한 성과란 의미입니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협력 모습을 보고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분간 미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 예산안 문제와 내부 문제가 심각해 기시다와 정상회담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라고 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가 호황을 누린 것도 미국 덕분이고 현재 몰락하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의 반도체를 몰락시킨 것일까요? 1945년 8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항복 이후 미 군정은 패전국 일본의 전후 복구와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고 막 시작된 반도체 기술의 특허 제공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면서 일본 전자산업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소련 등의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패전국 일본이 전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성장이 반도체 로열티에 취해있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도달하면서 생겼습니다. 미국 공정경쟁당국의 독점 규제로 인해 1951년 AT&T의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이 일본 기업들에게 반도체 특허를 공개한 이후 1980년대까지 일본 기업들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 개발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미국 기업이 장악했던 반도체 시장은 어느새 일본 천하가 됐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레이건 행정부는 당시 전 세계 반도체 매출 톱10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라는데 크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레이건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덤핑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압박했고 미국 언론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저가 공세를 제2의 진주만 공습으로 비유하며 미국 정부의 강공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텔이 디램 사업을 포기한 직후인 1985년 6월 14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무역대표부에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한 반도체 산업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어 6월 24일에는 미국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이 일본 NEC,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등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미일 간의 반도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엔화의 고평가와 미달러 저평가가 이뤄지도록 환율 조작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 이뤄진 이 합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6년 미국 정부와 일본 반도체 기업 간의 협정과 미 정부와 일 정부 간의 협정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업체는 미국의 생산 원가 공개와
자국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은 5년간 유지됐으며 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1987년에 무역 보복을 실시했고 이어 1996년까지 2차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미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보복 등으로 일본 반도체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인텔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리를 되찾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인텔의 뒤를 이어 모토로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상위권에 올랐고 삼성전자도 그의 반도체 매출 7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현재 전 세계 매출 톱10 기업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자리에는 인텔을 비롯해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TI 등 6개 미국 기업이 앉았으며 1980년대에 순위표에 없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성장부터 몰락을 지켜본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면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과 인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직후 6.25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이 일본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도 미국의 모토로라 생산 라인에서 시작됐지만 일본처럼 기술 이전도 없었으며 엄청난 특허 로열티도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안주하는 가운데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몰락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준비된 자에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인재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인재 육성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대학교와 인재 육성 협약을 맺고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포스텍과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 반도체 공학과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500명이, 포스텍에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0명이 반도체 인재로 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사업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한국과의 협력에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 견제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므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자체 반도체 기술이 많으며 훌륭한 인재도 많습니다. 때문에 지투인 미중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8년 전 미국 공화당 역사상 엄청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공화당의 레리 호건 후보가 51.5%를 득표해 46.8%에 그친 민주당의 앤서니 브라운 후보를 눌렀습니다. 1950년 이후 메릴랜드 주지사 가운데 8명이 민주당원이었지만 공화당원은 3명뿐이었고 특히 1980년 이후에 공화당 출신 주지사는 2003년에 보벌릭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해왔고 공화당에서도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년 뒤 재선마저 성공을 시키죠. 현재 레리 호건의 인기가 임기 말에도 식지 않고 여전히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곤잘레스사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 유권자 74%가 호건의 직무 수행을 지지했습니다. 호건은 공화당원에게 69%, 무소속으로부터는 71%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원에게서는 공화당원보다 더 높은 7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책 성과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견해가 76%에 달했습니다. 곤잘레스사는 공화당인 호건 주지사는 민주당원이 지배하는 메릴랜드에서 지난 6년간 높은 지지율로 꽤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지난 60년 동안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레리 호건은 현재 한국에서 한국 4위라고 불립니다.
바로 레리 호건의 배우자이자 퍼스트레이디가 한국인이기 때문인데요. 호건 주지사가 코로나 대책 성과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된 계기도 유미 호건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키트 50만 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레리 호건의 엄청난 인기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모습인데요. 메릴랜드주는 연임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의 차기 행보는 중앙 정치가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호건 주지사는 연방 상원의원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지난달 11일 공화당 지도부가 호건 주지사에게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에게 출마를 권하는 이들은 공화당 원내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상원전국위원회 의장 릭 스콧 의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매코널 원내대표 부인은 호건 주지사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친구 사이로 호건 주지사의 출마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레리 호건은 돌연 연방 상원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원의원 출마 의사를 접고 내년 1월로 종료되는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많은 사람이 내가 상원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난 상원의원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주지사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호건 주지사의 출마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의 상원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이제 관심은 그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호건 주지사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했다고 폭로한 것도 그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은 부적절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당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공수해 오는 모습을 보고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비판적인 반응이 나와서 놀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우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연방정부의 대응을 실패한 것으로 보이게 할까봐 걱정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다. 대통령이 주별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래가는 우정작전으로 명명된 한국산 검사 장비의 공수 과정을 그는 최근에 펴낸 책 스틸 스탠딩에서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주방위군의 호위 아래 50만 개의 진단키트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보다 아름다운 장면을 본 기억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호건 주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정치인도 호건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건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미 호건의 발자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백악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50개 주 지사와 수도 워싱턴 시장의 배우자도 퍼스트레이디 또는 퍼스트 젠틀맨으로 불리죠. 유미 호건은 벌써 8년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미 호건은 첫 결혼에서 얻은 세 딸을 데리고 2004년 호건 주지사와 재혼했습니다. 그가 45세 때였습니다. 3살 연상인 남편은 부동산업을 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 남편과 한국계 부인, 3딸을 구성원으로 한 모던 패밀리가 탄생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8남매 막내 박유미로 태어나 호건 여사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서 20살 때 도미를 결심했다. 밥을 굶진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가정 형편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게 됐다. 4살짜리 딸을 둔 한인 동포와 결혼해 텍사스주에 정착했다. 하지만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면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처 소생의 큰딸과 자신이 낳은 둘째, 셋째 딸을 홀로 키우는 20대 싱글맘이 됐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이었고 이혼까지 했으니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선 하루 10수시간씩 일해야 했다. 주로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나 캐셔로 일했다. 스시 레스토랑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다. 내가 쉬면 돈이 없었다. 아파도 아플 수 없었다. 내가 누우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나. 외롭고 나이도 어렸지만 내가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겠나. 보아원까지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야지 마음먹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세 딸은 바르게 컸다.
큰딸은 군 복무를 마치고 회계사로, 둘째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일하고 있다. 유미 여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나는 여건이 어려울 때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잠들면서 난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고 늘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에 남편도 만났다. 메릴랜드 예술디자인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는 그룹 전시회를 연 2000년 어느 날 근처에 부동산을 보러 왔다가 호기심에 갤러리에 들른 호건과 마주쳤다. 4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세 딸이 엄마의 들러리를 섰다. 호건 주지사가 출마를 결심했을 때 유미 여사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한인사회는 호건 후보를 위한 첫 선거 자금 7,800달러 약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발로 뛰어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소속 호건이 승리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호건 주지사는 취임 첫 해인 2015년 혈액암 3기 말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미 여사는 힘겨운 선거 캠페인 끝에 기적처럼 주지사가 됐는데 청천벽력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메릴랜드 전역에서 주지사를 응원하는 호건 스트롱 메시지가 몰려왔습니다. 이에 호건 주지사는 6개월간 치료받고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5년간 재발하지 않아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여세를 몰아 2018년 재선도 성공했죠. 그해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화당이 대패했지만 호건은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건 주 역사 234년 만에 두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블루스테이트에서 성공한 공화당 정치인이라는 브랜드는 정치 양극화가 심한 미국에선 귀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 대선 후보로까지 주목을 받는 것이죠. 만약 레리 호건이 당선될 경우 첫 한국계 백악관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미 여사는 만약 남편이 대선 출마를 상의하면 항상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겠다면서 주지사에 처음 나갔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재선에 성공한 비결을 묻자 유미 여사는 민주당원을 장관에 앉히는 등 관료를 골고루 기용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 주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공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가정 내 민주화도 한몫했습니다. 유미 여사는 둘째 딸과 사위는 공화당원이지만 큰딸 내외와 셋째 딸 내외는 모두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공화당 정치인이라고 자녀들에게도 공화당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호건 집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하는 것이죠. 당 간의 정치색이 강한 미국에서 한쪽 당만을 강요하지 않고 포용 정책을 쓰는 레리 호건에 공감하며 엄청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레리 호건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이 역사상 가장 단단한 동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리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아시아 무역사절단과 한국 방문 시 국기원에서 명예 구단 검은 띠를 받았고 2016년 메릴랜드 태권도의 날을 처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호건 주지사는 한국에 대해 줄곧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미 동맹이 엄청난 시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